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셨어요. 그런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투자에 대해 뭘 알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이 격한 대화의 전말은 저는 표도성입니다. 올해 72세이고 38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퇴임 후 저는 나름대로 평범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20만 원이 나오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지내는 일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활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매달 80만 원씩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정기검진도 자주 받아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병원비가 늘어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살림을 꾸려온 아내가 병원비 걱정을 하며 약을 거르려고 할 때면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네. 한 달 걸러서 먹어도 될까? 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3년 전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아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손님은 줄어드니 결국 빚까지 지게 된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씩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녀석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자식 앞에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물건값이 올랐다며 혀를 차는 아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비쌌나? 우유값도 올랐네 하며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답답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금 220만 원에서 아내 병원비 80만 원, 아들 10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고작 4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가 매달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부족한 돈이 16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 이자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이런 계산을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3월이 왔습니다. 교장 동창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김모 동창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교장은 저보다 2년 먼저 정년 퇴임한 선배였습니다. 교직 생활 때도 워낙 성실하고 신중한 분으로 소문이 났던 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모범적이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도성이 요즘 생활 어떤가?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지 않나? 김 교장이 살갑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내 병원비에 아들 도와주느라 쪼들리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동료 앞에서 숨길 것도 없었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러자 김 교장 눈이 반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줄까? 나도 작년에 3억 넣어서 매달 60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어. 월 5% 수익은 확실해. 정말 괜찮은 투자야. 월 5%라니 연 60%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는데 그때는 김 교장에 대한 신뢰와 생활비 걱정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성실하게 살아온 김 교장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김 교장은 평소에 경제관념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분양형 호텔이 생긴데 레고랜드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수익이 좋다는 거야.
5년간 월 5%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군. 나는 벌써 몇 달째 받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 김 교장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교장이 보여준 통장 내역서에는 정말로 매달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규칙적으로 들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도 2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김 교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달 6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아내 병원비도 아들 도움도 충분히 줄 수 있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평생 가보지 못했던 유럽 여행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억 원 투자해서 매달 1천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2년이면 원금을 다 뽑고도 4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니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김 교장님이 좋은 분이긴 하지만 투자라는 건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아내의 신중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생활비 걱정에 눈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 병원비도 계속 늘어나고 아들도 도와줘야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제가 설득하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월이 되어 분양업체에 직접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번듯한 사무실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담 직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은 30층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인증서와 상장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정장을 입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춘천은 정부에서 관광도시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레고랜드 개장으로 관광객이 급증했고 저희 호텔은 바로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수기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예요. 올해만 해도 예약률이 85%를 넘었습니다. 상담 직원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매끄러운 말솜씨로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개인이 소유하고 호텔 운영업체에서 임대료 형태로 수익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5년간 매월 투자금의 5%를 보장해드려요. 이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는 호텔 조감도와 내부 시설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호텔이었습니다. 객실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레스토랑과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춘 종합 리조트였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 중에 교육계 출신이 많으세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특히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상담 직원의 이 말이 저를 더욱 안심시켰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다면 틀림없이 좋은 투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살펴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는데 솔직히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A4 용지로 20장이 넘는 분량이었고 글자도 작고 내용도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5년간 월 5% 수익 보장 조항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조항만 보고 안심했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조항들도 꼼꼼히 읽어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수익 보장 약속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투자는 위험해요.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월 5%면 연 60%인데 이런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뭘 안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김 교장에 대한 신뢰가 더 컸습니다. 너는 사업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투자에 대해 뭘 알겠니? 라고 핀잔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의 걱정이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아들도 전화를 걸어 말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투자 사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너희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 김 교장님이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아들들의 만류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4월 말에 퇴직금 중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지만 매달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 다음 달부터 매달 1천만 원씩 들어올 거야.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잘 되기를 바랄게요라며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상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5월 말 정말로 1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돈을 보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봐. 정말로 들어왔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내도 정말 신기하네요 라며 신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달부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 병원비 걱정도 없어졌고 아들에게도 넉넉하게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라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서는 은근히 자랑도 했습니다. 김 교장 덕분에 좋은 투자를 했어. 매달 1천만 원씩 들어와서 생활이 정말 여유로워졌어. 다른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라고 묻는 동창들에게 김 교장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월말에 정확히 들어왔던 수익금이 6월에는 다음 달 중순에야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가 밀려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성수기 준비로 바빠서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정시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7월에는 수익금이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천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20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놀라서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최근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어서 수익이 다소 감소했지만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는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적다고 수익이 줄어든다고요? 계약서에는 5년간 월 5%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따져 묻자 담당자는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호텔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월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6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업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상담 직원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관광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가을 성수기가 시작되니까 수익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줄어든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자 아예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월말이 지나도 다음 달 초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며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상담받았던 직원은 없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 담당자는 퇴사했고 제가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담당자는 제 얼굴도 모르는 듯 했고 제 계약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호텔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운영비가 급증해서 일시적으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곧 해결될 것입니다. 본사에서 추가 투자를 받아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말하는 표정이나 태도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수익금도 못 주면서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지만 담당자는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는데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이 모두 업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투자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투자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억 원의 30%면 6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호텔 운영 상황에 따라 수익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5년간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다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가 회의 중 사장님이 출장 중이라며 계속 회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거나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그 업체는 2달 전에 이사 나갔다고 하더군요. 2024년 1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억 원이 모두 날아간 것입니다. 38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는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수익금이 끊어지면서 아내의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 약을 줄여서 먹으면 돼 라고 했지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 달치만 받았어요 라고 할 때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기존 적금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비상금으로 아껴두던 돈까지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낮으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장남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아들들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바쁜데 저희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김 교장과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김 교장도
저와 같은 상황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교장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서도 김 교장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안부 메시지도 보내고 사진도 올렸는데 갑자기 잠잠해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38년간 교직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어떻게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내를 보면 미안하고 아들 생각하면 부끄럽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2월이 되어 또 다른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다른 동창이 꼭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소식이 빠른 박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성이 김 교장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더군. 그 호텔 투자한 것 때문에 3억을 다 날렸다던데 부인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김 교장도 저와 똑같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교장이 왜 너한테 그 투자를 권했을까? 박 교장이 의아해 했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자신도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왜 저에게 투자를 권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의 5%를 소개 수수료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장은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저에게 투자를 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2억 원을 투자했으니 김 교장은 1천만 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김 교장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아마 김 교장도 생활비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첫 달 수익금 1천만 원도 사실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분양형 호텔 사기 피해자가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이 같은 피해를 당했더군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분양형 호텔 사기, 관광형 호텔 투자 사기 등의 기사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저처럼 노후 자금을 잃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5억을 잃었고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 교육비로 모아둔 돈까지 투자했다가 다 잃었다며 울고 계셨습니다. 제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이미 파산 상태이고 자산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보자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결과는 나쁘지만 마음은 이해해요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월 생활비를 29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뜰하게 살아봐요. 젊을 때처럼 말이에요 라며 아내가 웃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 청소나 환경 정리 일을 하면서 매달 6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도록 알려야 해요 라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지금도 법적 대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설령 돈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5%, 연 60%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없습니다. 둘째,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권유한다고 해도 철저히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오랜 동료의 권유라도 맹신하지 마세요. 독립적인 전문가 상담을 받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후 자금만큼은 안전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적금, 국채, 연금 저축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을 이용하세요. 위험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잃으면 다시 벌 기회가 없습니다. 저처럼 72세가 되어서 돈을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돈을 잃는 것도 괴롭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